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박정희는 보통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대통령 되려고 준비해서 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레지던시, 대통령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잘 안 맞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정희는 전략가였다. 그래서 그의 18년간의 통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가로서의 박정희의 뛰어난 리더십을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말이 쉽지, 오랜 기간 훈련되고 쌓여지지 않으면은 잘 발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집중적으로 간부들한테 가르치는 게 군사 전략이에요. 작전은 어떻게 짜고 그 작전을 구현할 최적의 수단은 뭐고 그것을 뒷받침할 보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좌파들도 이 소수파로서 기존의 질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략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 종북주사파들은 다 언뜻 봐서 보잘것없는 것들도 전부 다 전략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자유파는 그런 의미에서 전략가들이 별로 없어요. 저 집권당 국민의힘에 무슨 전략 좀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중에 보면 무슨 전략을 좀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별로 없죠. 원희룡 정도. 왜냐하면 그 사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좌파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 세상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고, 야, 이거 갖고 언제 세상 바꾸냐 해서 검사가 되면 낫겠지 해서 6개월 공부해서 검사 되고, 야, 이걸로도 안 되는 것 같다, 세상을 바꾸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싶어서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름의 평생 그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살아왔으니까 지금 장관을 해도 뭔가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고 어떤 식으로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런 의미에서 철두철미한 전략가였어요. 왜 창원에 기계공단이 들어섭니까? 북한이 그 군수산업기지가 만들어졌을 때 비행기로 폭격할 수 있으니까 당시 비행기 수준으로는 내려와서 폭탄 떨어뜨리고 올라가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내려왔다가 도망갈 수 없는 분지인 창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군수기지, 군수산업체들을 밀집시킨 지금의 창원기계공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에서부터 다 군사전략적으로 이것들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전략 지휘자로서의 그 리더십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박정희를 이해하려면 그런 전략가로서의 박정희를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박정희가 왜 군사정변을 일으켰는가? 직접적인 이유는 4.19 혁명 후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그 혁명의 슬로건을 넘어서서 용공화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서 오히려 군사정변을 일으킨 거거든요. 가자 판문점으로 오라, 뭐 서로가 만나서 통일하자, 막 이런 구호를 초등학생 애들까지 막 떠들고 다닐 정도로 이념적으로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리고 6.25 전쟁 때 다 일소된 것으로 생각했던 이 좌파들이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자
헌정 중단 사태가 터지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서 용공적인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막 속출하게 되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김일성이한테 먹히겠다. 그 생각 때문에 군이 움직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전략적으로 뛰어난 지휘력을 갖고 있는 박정희를 옹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뿐 아니라 5.16 군사정변의 주도 세력의 첫 번째 목표는 공산화 저지입니다. 이게 5.16 군사혁명의 제1호 우리는 반공주의를 천명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권력을 잡고 18년 동안 김일성과 투쟁하다가 죽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김일성과 투쟁이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건설도, 고속도로 건설도, 각종 산업단지 건설도, 또는 원자력 개발까지도 다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에서 죽느냐 먹히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그거 하는 목숨을 건 투쟁의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들에 의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유신 체제의 등장도 이 김일성 체제와의 체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전까지는 그냥 공산주의 아류였어요. 공산주의 아류였다가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을 거치면서 이거 이쪽 저쪽 잘못 가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겠다, 죽겠다 싶어서 자주노선을 표방하게 되고 60년대 후반에, 그리고 그 자주노선을 하나의 체제 이념으로 만들어서 낸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사상을 만드는 과정에 김정일이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되는 건데, 그 주체사상을 공식화한 시점이 1970년, 71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보기에 자기의 상대인 김일성이가 유일사상 체계인 주체사상으로 북한을 완전히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선거 치러야 되고 4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 치러야 되고, 이런 체제로는 도저히 김일성을 상대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간선으로 바꾸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해서 김일성이와의 체제 경쟁에 맞설 수 있는 체제 정비를 한 게 유신 체제입니다. 그 결과 형식상의 자유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로 제한이 됐으나 그 유신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60년대까지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보다 뒤떨어졌어요. GNP에 있어서도 군사에 있어서도 다 뒤떨어졌는데, 70년대 저쪽은 주체사상으로 가고 우리는 유신체제로 가면서 일종의 국가 동원체제로 바뀌면서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경제력의 차이를 벌이고 군사력의 차이를 벌이고 모든 면에서 차이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북한의 차이가 50배가 아니라 거의 100배 가까이 나오잖아요. 이 엄청난 차이, 더 이상 북한이 핵무기 아니고서는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지금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것의 출발이 바로 70년대 유신체제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제한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월등히 앞서 나가는 그 선택을 우리 국민이 당시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라는 인물을 볼 때 이 사람이 통치했던 18년간 단 하루도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정희가 암살당한 다음 날 당시 영부인 역할을 하던 박근혜, 당시 박근혜가 나이가 28인가 그랬을 텐데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라고 영의 박근혜에게 알리자 박근혜의 첫 마디가 휴전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인물이 특출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아버지 박정희와 함께 살은 청와대의 그 역사가 24시간 북한과의 체제 경쟁으로부터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았던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박정희를 볼 때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 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또 우리 자유우파가 세 차례에 걸친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을 겪고 있다. 첫 번째 이념전쟁은 이승만과 김일성,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둘러싼 이승만과 김일성, 박헌영의 1차 이념전쟁이었는데 거기서 절대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을 함으로써 1차 이념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랬죠. 2차 이념전쟁은 바로 박정희 대 김일성의 이념전쟁입니다. 이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박정희와 김일성 간의 2차 이념전쟁에서 2차 체제전쟁에서 박정희가 완승을 거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종북주사파가 좀비처럼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우리 사회를 진지전 전략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고 권력을 탈취하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3차 이념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완전히 기선을 제압한 상태에서 벌어진 제3차 이념전쟁에서 1차 우리가 잃어버린 고지 하나를 회복한 그런 전투의 승리고, 내년 총선은 우리가 잃어버린 고지 하나를 또 회복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두 번째 전투를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7년의 대선은 그 종북주사파와의 마지막 3차전의 최종적 승리를 확정짓는 그런 대선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후의 정치 일정의 성격입니다. 박정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견제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것은 뭐냐? 박정희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했다고 그랬죠. 그건 동시에 가난과의 투쟁이었어요. 5,000년 한국 역사에서 정말 배불리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북한은 여전히 배불리 못 먹고 있어요. 이 밥에 무슨 고깃국이라고 하는 걸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80년대부터 바로 그 절대 빈곤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35,000달러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적어도 절대 빈곤은 완전히 넘어선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박정희가 태어난 1917년, 정권을 잡은 1961년, 그리고 암살당한 1979년까지 우리가 절대 빈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18년 동안 이 절대 빈곤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라고 하는 화두로부터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요. 그냥 열심히 일하자로 한 게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현확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임기 중에 98%의 문맹률, 해방 당시에 98%의 문맹률을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초등학교 진학률 95% 되는 나라로 만들어냈거든요. 불과 10년 만에. 그리고 1956년에 미국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동시에 교육이 보급이 돼서 시민들, 국민들의 수준이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성숙돼야 돼라고 했던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맹태치에 그렇게 열심히였고, 그리고 경제 부흥을 위해서 1956년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하기 위한 경제부흥부라고 하는 부처를 신설을 해요. 그래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입안을 하는데 그것의 책임자가 신현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4.19로 물러난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서 이승만 때 했었던 그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3년을 5년으로 늘려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현확이라는 사람이 기초를 잡았던 그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차, 2차, 3차, 4차 쭉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근대화의 줄기가 됩니다. 그때 경제부흥부 장관으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기초를 놓았던 신현확은 박정희 정권에서 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건보 도입을 주도합니다. 건강보험, 의료보험 도입을 주도합니다. 이 의료보험은 최초에 1870년에 비스마르크가 이 보수주의자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 비스마르크가 체제 내를 자꾸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좌파들을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도입했던 게 처음이에요. 박정희 정권 때 우리 경제 수준에 맞지도 않는 이 의료보험을 아주 선진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그걸 주도했던 게 신현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총리가 돼요. 최규하 장관 밑에서 총리가 돼서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이 신현확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TK 지역의 가장 존경받는 원로 정치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으로 이렇게 자유우파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절대 빈곤을 넘어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날의 행보도 아산만 가나 방조제 그거 준공식 참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은 거예요. 정복 주사파들이 일 마치고 돌아와서 말년에 그 아내 암살범의 총 흉탄에 먼저 보내고 홀로 돼서 5년을 살았는데 그 외로움 속에 술 한잔 한 거 가지고 온갖 천박한 이 가짜 뉴스들을 지어내서 폄하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청빈하게 살았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목격담이 있지 않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그 문세강의 흉탄에 맞아서 이제 지금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바뀐 경복궁 옆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거기로 이제 모셔졌는데 늘 한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유경수 여사가 그날도 특히 광복절 행사였으니까 한복을 입고 갔다가 이제 저격을 당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처치하기 위해서 그 한복 단을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입었던 그 속옷이 바늘로 꿈에서 입었던 것을 간호사가 현장에서 보고 그냥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이제 이 청와대를 정리하는데 화장실에 그 물 내려가는 그 물 모아두는데 빨간 벽들이 2장 들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물 조금 아끼려고. 수많은 이 정치 공작으로 좌파들이 공격해 왔지만 그 정치 공작으로 쓰였을 것이 분명한 그 이른바 그 어떤 자가 뭐 수백 조에 달하는 자금을 스위스에 숨겨놨네 어쩌니 그러는데 그 통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를 여니까 달랑 6억 정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전두환이 그 청와대의 그 상황을 다 점검하고 그 6억 4천만 원인가 하는 돈을 영예 박근혜에게 주면서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돈이다. 이걸로 생활해라 줬다는 거고 박근혜는 그게 나라 돈이라면 안 받겠다. 그리고 거부했다는 건데요. 박정희는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박정희와 관련된 그 영상 이미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제일 유명한 그림은 5.16 때 이 레이뱅 딱 쓰고 선글라스 쓰고 땀땀막한 사람이 옆에 이 군인들 세우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또 남아있는 초상화도 보면 아주 단단해요. 웃음 하나 없고 굉장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고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고 또 용병술의 귀재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점이 있죠.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라는 인물만큼 인간적으로 정이 가고 울컥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유영수 여사가 서거한 후였던 것 같은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혼자 돼서 대통령 별장이라는 데 가면 그냥 혼자서 그림 그리고 유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노래 작곡도 했어요. 이 새마을운동 노래는 박정희 대통령 작곡한 겁니다. 전문 작곡가들 눈에는 얼마나 유치한 노래로 들릴지 모르나 온 국민이 애창할 만큼 좋은 노래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유경수 여사가 1974년이죠.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이제 흉탄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그 1년 후인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를 그리면서 쓴 시예요. 이 시가 나중에 이제 작곡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나신 다음에 직접 유튜브로 확인해서 들어보실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작사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기 아내를 떠나보낸 1년 후에 썼어요. 제목이 님이 고이 잠든 곳에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제가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님이 고이 잠든 곳에 방초만 우거졌네. 백일홍이 방긋 웃고 매미소리 우거진대. 그대는 내가 온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무궁화도 백일홍도 제철이면 찾아오고 무심한 매미들도 여름이면 또 오는데 인생은 어찌하여 한 번 가면 못 오는 거. 님이 잠든 무덤에는 방초만 우거지고 무궁화 백일홍도 제철 찾아 또 왔는데 님은 어찌 한 번 가면 다시 올 줄 모르는 거. 해와 달이 뜨고 지니 세월은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니 인생도 오고 가네. 모든 것이 다 가는데 사랑만은 두고 가네. 저는요, 자기 대신 유탄에 맞아 죽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1년 후에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가 어떤 일을 했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